2005년 3월의 어느 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한 공용 주차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차 문을 잠가두고 바삐 걸음을 옮기는 시간. 그러나 그날 27세의 장미영 가명은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을 맞았다. 새벽 6시경 그녀의 비명은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몇 시간 후 한 주민이 피로 물든 그녀의 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미 그녀의 숨은 끊어진 뒤였다. 장 씨의 몸에는 무려 17군데의 칼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가방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던져져 있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당시 CCTV는 드물었고 블랙박스는 대중화되기 전이었다. 경찰은 손에 쥔 단서 없이 수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 경찰은 처음엔 강도 살인으로 사건을 접근했다. 외딴 주차장 가방에서 흩어진 지갑과 소지품 것 보기엔 전형적인 강도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의문이 생겼다. 범행 시간이 새벽 6시라는 점은 강도가 활동하기엔 이른 시간이었고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과도한 칼자국은 단순한 금품 갈취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해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의 한 형사는 동료들과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장 씨의 주변을 탐문하며 경찰은 그녀의 삶을 하나씩 파헤쳤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최근 약혼자 박준호 가명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녀에게 누가 이토록 깊은 증오를 품었을까? 수사가 깊어지며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장 씨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 29세 김수진 가명이었다. 김 씨는 박준호와 3년간 연애했지만 그가 장 씨를 만나며 관계가 끝났다. 헤어진 후에도 김 씨는 그를 잊지 못했다. 장 씨와 박 씨가 약혼을 발표한 날 김 씨는 친구들에게 내 인생이 무너졌다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의 주변을 조사하며 그녀의 이상 행동을 포착했다. 장 씨에게 보낸 협박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너 때문에 내 행복을 잃었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문장에서 그녀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더 놀라운 건 김 씨가 박준호의 이름으로 가짜 블로그를 만들어 장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이었다. 블로그엔 장 씨의 사진과 함께 이 여자가 내 남자를 훔쳤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녀는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떠돌았다. 김 씨가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면 누가 장 씨를 죽였을까? 수사팀은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온라인의 어두운 구석, 이른바 문제 해결 포럼에서 누군가와 접촉한 흔적을 남겼었다. 그녀는 익명의 계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곧 한 남성이 답장을 보냈다. 그의 이름은 현태식 가명 34세. 과거 연인에게 배신당해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현 씨는 감옥에서 나온 후 돈을 위해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용병으로 변해 있었다. 김 씨와 현 씨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거래를 주고받았다. 목표를 제거해달라. 보수는 5천만 원. 김 씨의 제안에 현 씨는 흔쾌히 응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화 기록을 복원하며 범죄의 전말을 하나씩 맞춰갔다. 현태식은 장 씨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며칠간 그녀의 출퇴근길을 따라다니며 습관을 파악했다. 장 씨가 매일 아침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회사로 걸어가는 루틴은 그의 완벽한 타깃이 되었다. 범행 전날 밤 그는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기다렸다. 새벽 6시 장 씨가 차에서 내리자 현 씨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장 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칼에 찔렸다. 첫 번째 칼날이 그녀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차량들 사이로 묻혔다. 현 씨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17번의 찌름은 그의 분노가 아니라 김 씨의 복수를 대신한 결과였다.
그는 장 씨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강도처럼 보이게끔 현장을 조작한 뒤 빠져나갔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장 씨를 죽인 후 현태식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 씨와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공범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공범은 같은 포럼에서 만난 30대 남성 이정우 가명이었다. 이 씨는 현 씨가 장 씨를 추적할 때 차량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현 씨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장 씨 살인 10일 후 그는 이 씨를 한강변으로 유인했다. 돈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간 이 씨는 현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었다. 현 씨는 주저없이 그의 목을 졸랐다. 이 씨의 시신은 한강에 버려졌고 며칠 후 떠오른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의심했지만 아직 현 씨를 특정하지 못했다. 장 씨 살인 40일 후 현태식은 또 다른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 묻은 단검과 장 씨의 DNA가 결정적 증거였다. 취조실에서 그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김 씨와의 대화가 드러나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내가 장 씨를 찔렀다. 김 씨가 시켰다. 그의 자백은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은 김 씨의 그림자가 수사팀을 소름 돋게 했다. 김 씨는 곧 체포되었다. 그녀는 난 그냥 그녀를 해치고 싶었을 뿐 죽이려는 건 아니었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경찰은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컴퓨터엔 현 씨와의 거래뿐 아니라 장 씨를 향한 증오로 가득한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없어지면 준호가 내게 돌아올 거야. 그녀의 망상은 비극을 낳았다. 재판은 치열했다. 현태식은 장 씨와 이 씨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당신의 잔혹함은 인간성을 상실했다며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했다. 김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처음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내가 한 일은 복수일 뿐이라며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감형을 호소했고 결국 징역 15년으로 줄어들었다. 피해자 장 씨의 가족은 분노했다. 15년이면 그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냐? 장 씨의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오열했다. 2005년의 그 새벽 주차장에서 시작된 비극은 끝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정의는 여전히 멀었다. 현 씨는 감옥에서 침묵을 지켰고 김 씨는 복역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 씨의 무덤 앞엔 꽃이 놓였지만 그녀를 죽인 증오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주차장을 스치며 마치 그녀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는 듯 낮게 울부짖었다.